일자리 문제의 상황 진단과 그거에 대한 처방과 대응은 물론 우리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처방과 대응에 어떤 노력이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정 의원님? 한번 조선업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 한진해운을 파산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수출이 지금 뭐 1조 달러를 막 돌파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부산항에 가면은 수출을 못 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가 막 쌓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 한진해운이 있었으면 그야말로 대박을 친 건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조선업에 저희들은 주목을 했었습니다. 조선업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거의 뭐 다 망할 지경까지 갔었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조선업이 살아나면서 전 세계 지금 조선업 수주 1위를 가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조업 르네상스, 그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등의 소위 3대 전략산업, 이런 육성 정책을 만들고 수소 산업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이 정권 초부터 쌓여왔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 선도국가로 진입하는 바탕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정책이 뭐 완성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쉬웠던 부분과 어떤 과제들이 우리한테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말씀 주시죠. 예, 뭐 사실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절이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경기를 회복하고 있느냐? 이거는 뭐 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아닌 거 아니냐. 소위 스카이 대학을 나와도 절반이 취직이 잘 안 되고 있고, 지방 대학을 나오면은 취직되는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제 지역구인 부산만 하더라도 한 달에 2,000명의 젊은이들이 부산을 탈출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 즉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제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역대 정부가 전부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완화는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가 않고, 특히 세금 부분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기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현장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하여튼 체감 일자리 문제와 청년 세대에 대한 일자리 문제는 모두의 화두일 것 같습니다. 예, 정 의원님은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동안 느꼈던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와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이 협업해서 보완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지방 분권 또는 지방 균형 발전과 연결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면 과거에는 지역에 도로 뚫고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의 제일 관심사항은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기네들이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인센티브를 못 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지방 재정과 국가 재정의 비율을 7대3 정도로 이렇게 바꾸는 데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갔습니다만 거의 근접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모델이 뭐냐면 광주형 모델이거든요. 광주형 모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소위 노사 민정이 완전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거든요. 현대자동차가 23년 만에 국내에 처음으로 공장을 지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군산형 일자리, 또 밀양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이렇게 쭉쭉쭉 퍼져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치단체 간 협업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 의원님은 지자체에서 일자리 정책을 집행하셨는데요. 중앙정부와의 협업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으로 있으면서 세계 23개 나라를 다녔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근데 기업을 실컷 유치를 해놓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서울이 주는 거나 인천이 주는 거나 경기도가 주는 거나 부산시가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다 가능하면 다 경기도로 오지 지방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투자 유치를 해왔는데 땅값을 싸게 해주든지 임금을 깎아주든지 세금을 깎아주든지 뭐 줘야 올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건명 차장님 삼성에 계셔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부 중앙의 법률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뭘 깎아줄 여지가 없는 겁니다. 즉 지방 분권을 한다고 해서 그냥 지방 분권하자, 재정 분권하자 이렇게 구호는 요란했는데 지난 뭐 5년이 아니라 사실 한 20년 동안 지방 분권이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지방이 세금을 깎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을 싸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임금도 시간당 10,000원이 아니라 우리는 6,000원 하겠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 정태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국가와 지방의 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5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다 지나가서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음 정권 들어왔을 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지방 소멸과 지방 대학의 어려움, 거기다 지방 산업의 공동화까지 이게 다 같이 어울려져 있는 문제고, 심지어는 기업의 리쇼어링까지도 어울려져 있습니다. 삼성이 미국 가면 20년간 세금 안 물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특단의 대책들이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이런 정책, 두 분이 힘을 합쳐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또 이게 개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정할, 우리는 이제 세율 법정주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정할 정도까지 가려면은 지금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허용을 해주죠. 뭐 예를 들어 몇 프로 내에서 자치단체가 임의로 할 수 있다 해주는데, 그런 쪽으로 가려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을 수준까지 가져야 되는 거죠. 예, 다음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를 위한 일자리 부총리 같은 이런 정부 컨트롤 타워가 강화돼서 효율적으로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뭐 두 분 그때 부총리 하시면 어떨까요? 예,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실제 대선 90여일 남았습니다. 정책도 각자 발표하시면서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뭐 디지털 뉴딜을 통한 200만 개 일자리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계시고, 규제와 기업 지원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 이런 주요한 얘기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두 후보의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전문가로서입니다. 당원이 아니고, 공약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정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예,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관심이 많은데, 첫 번째 1호 공약이 디지털 성장이고 2호 공약이 중소벤처 투자 확대한다라는 거였죠. 저는 아까 제가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정확한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미래에도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그 후보 수락 연설 때 제1성으로 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이 각 대통령의 임기마다 우리가 성장률이 1%씩 떨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문재인 정부가 그걸 역전시켜 보려고, 반전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팬데믹이 오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이런 저성장 시대를 다시 반전시키는 그런 공약으로 1, 2호를 내놓은 거죠. 그런 거고, 윤석열 후보께서 규제개혁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그 틀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라는 거는 규제가 없으면 그냥 하게 해라, 규제가 있으면은 실정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네거티브 규제를 얘기했지만은, 저희들이 네거티브 규제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규제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은 그거 다 없애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지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영국에서 초보적으로 하던 거를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보면은 지역 규제 자유구역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신산업들이 그 규제 자유구역에 들어가지고 온갖 실험들을 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개혁을 저희 정부에서 뭐 한 게 없다라고 야당에서는 공격하실 수 있지만 엄청 해냈다라는 걸 한번 저희들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한번 말씀 뭐 주시죠. 규제 개혁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거는 상당히 그 활성화된 면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속도 있게 했으면 좋았을 부분이 아닌가. 이제 정권이 마무리돼가는 마당에 몇 가지 성과만 가지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안타깝고요. 디지털 뉴딜 이거 말씀하셔서 제가 면밀히 살펴봤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한국형 뉴딜이랑 그 글자만 약간, 단어만 약간 바꿔놨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성과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왜 성과가 없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제 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기업을 뭐 바꾸게 하겠다,
일자리가 생기게 하겠다는 개념에서 뭐 몇십 조를 통해 20조를 넣어서 뭐 몇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게 과거의 방식입니다. 인풋을 넣으면 일자리가 툭 튀어나오느냐.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뉴딜이라고 해서 정부 예산을 얼마 넣겠다는 거는 의미가 없고 차라리 세금을 깎아주겠다, 규제를 없애주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은 더 와닿을 거고, 그게 와닿아야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정부에 근무해 봤을 때 보면 국회가 법을 만들 때마다 규제가 생기고요, 공무원이 늘고요, 국민들의 자유는 일부 제한되고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됐었습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어느 분이시든 규제 계획을 제로 셋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법률을 일몰화시키고 그때까지 새로 만들게 하는 이런 규제 계획에 대한 대전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저희 정부 때 1, 2, 3차 규제 개혁 보고대라는 게 있었어요. 1차를 뭘 했냐면은 인터넷 은행을 했습니다. 네. 좀 인터넷 은행의 목적이 뭐냐면은 현재 예대 마진으로만 먹고 사는 이 기존의 시중 금융기관에 매기를 하나 넣어 보자라는 거거든. 그 영향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은 의료기기 규제 완화였는데, 그때 이번에 팬데믹 왔을 때 우리가 바로 진단에 들어갈 수 있던 게 그때 패스트 트랙이 도입되면서 의료기기 허가가 금방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효과를 발휘했던 거고, 세 번째 했던 게 뭐냐면은 데이터 3법, 데이터 경제 그 규제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좀 데이터 3법이 통과돼 가지고 지금 클라우드 산업 같은 경우는 민간 클라우드 쪽에 정부 공공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걸 허용해 줌으로써 지금 클라우드 산업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점백회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기업에서의 6만 7천 개의 작년에 일자리가 나올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확산시켜 나가자라는 거죠. 그렇죠. 뭐 박 의원님도 규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네, 뭐 정태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극복할 만큼 우리가 충분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줬느냐. 아까도 보신 것처럼 3040의 일자리들이 90만 개 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6만 개, 7만 개 만드는 거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많은 기업들이 쿠팡의 경우처럼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해외로 나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 때문인데, 그걸 근본적으로 크게 좀 건드려 주셨으면 예. 우리 고통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 문제와 관련된 중장년이 우리 노년의 그 빈곤 문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중장년은 일하고 싶어합니다. 정년 폐지나 연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물론입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지금의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만, 그거는 청년들의 일자리하고 바로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고용률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40에서 45% 정도 되는데, 네. 보통 선진국들은 미국이나 뭐 유럽 이렇게 보면은 6%에서 1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노인 복지가, 이 연금 제도가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인생을 즐겨야 될 나이에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쪽에는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인생을 더 즐기는 쪽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하튼간에 일을 더 중시하는 또 우리 또 고유한 또 특성이 있어서 가능한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데, 또 그거 가지고 노인 일자리만 만든다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예. 참 저희들은 답답해요. 예. 이거는 일자리 정책하고 또 다른 복지 정책으로서 저희들이 예.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박 의원님. 예, 저는 그 정년 연장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인 고용률이 46% 정도 돼서 OECD에서 단연코 1등입니다. 그 왜 1등이냐? 노인 자살률이 1등이고요. 노인 빈곤율도 1등입니다. 따라서 빈곤하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즐겨서 일을 하고 싶은 근로의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서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또 정년을 더 연장해서 또 오래 하게 한다? 절대 반대고요. 차라리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주고 오래된 사람 한 분이 퇴직하면 2.5명의 젊은이를 청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고용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노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뭐 얼마씩 연 100만 원 이렇게 줄 게 아니라 그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중위소득이 있고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빈곤층이라고 그러는데 이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분들 이분들한테는 중위소득의 절반 즉 빈곤층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타겟티드 베이직 인컴 즉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분들은 무조건 중위소득의 절반은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하여튼 모든 계층이 일자리 문제는 최고의 복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발전해서 그분들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럼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아쉬운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느 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진 모르겠습니다. 예, 예. 상대 당의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한 이런 부분만은 우리가 초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상대당이 요청하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정 의원님, 국민의힘에게. 예, 저는 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가지고 되게 왜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40대 얘기를 하셨는데 40대는 이 취업자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상해버리고 그냥 일자리의 감소 그것만 그러니까 취업자 사람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통계상의 그 어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만 딱 집어가지고 그거를 일자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봐줘야 좀 합리적인 일자리 대책들이 나올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이 저는 뭐 민주당이 합의를 해주신다면 노조 문제를 이제 정식으로 제기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노총, 민노총이 상위 10% 규정 노조인데 대한민국 의사결정에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데 기아자동차 사태에서 보신 것처럼 비정규 노동자들, 협력업체 노동자들, 파견업체 노동자들이 노조회의에 바깥쪽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도 노조에 넣어달라, 우리도 같은 혜택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외면하고 나간 노조입니다. 이 10% 노조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노조라는 게 원래 자기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오지랖이 넓어서 온 정치적인 문제를 광화문에 와서 떠들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이 부분 정리 안 되면 기업들이 한국에 살아남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동의해 주신다면 다른 것 무엇보다도 노조 문제 10% 규정 노조의 문제부터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뭐 노조 조직률이 10% 수준이고 그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들에게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뭐 질문할 것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으로 때문에 이렇게 토론을 그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팬데믹 이후가 더 중요할 듯 싶습니다. 일자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소명입니다. 오늘 이야기되는 것들이 또 제2부에서 얘기되는 11가지 정책 제언들이 좋은 열매를 맺길 기대합니다. 청년 세대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띤 토론 보여주신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